한 세계의 끝.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그중 철학자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이 비트겐슈타인이죠.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하이데거는?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학 분야에서 20세기 최대의 거장은 하이데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왜 그의 이름은 빠졌고 비트겐슈타인만 들어간 걸까요? 자의적인 선정 기준, 주제가 가진 추상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애초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빠졌는지를 묻는 그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영미 분석 철학계에서 거장으로 군림하는 비트겐슈타인을 미국 시사주간지에서 선정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른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이데거가 빠졌냐 하면서 묻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그는 현대 철학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본시 그의 사상은 매우 심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령 그는 대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신이 정확하게 풀이해 준 적은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추론하여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사상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애초에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따라서 하이데거 10분 요약 정리 또는 하이데거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이해 이런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혹여 이런 비슷한 성격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나 강의 영상을 만난다면 완벽 이해가 아닌 기본 색깔 정도를, 그것도 하이데거 후기 철학을 뺀 나머지 중 일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학술 자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인기가 많아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에드먼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을 먼저 다룬 이후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펼쳐진 존재론에 대해 그 기본적인 성격만 잘 전달해드리는 강의 영상을 먼저 만들게 된 것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금 난 소리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물리적 사태로만 인식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가령 내 방 건너편의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히면 우리는 누군가의 분노, 짜증 등의 기분이 그 쾅 하는 소리에 섞여 있음을 순간적으로 파악하죠. 문이 닫힐 때 그 문을 닫는 사람의 의도를 소리를 통해 파악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비 내리는 소리에도 그저 물이 지면에 부딪혀 발생한 소리로 인식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속삭이는 소리로,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또 누군가에게는 날씨 확인에 도움을 주는 정보 기능의 소리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듣는 그 소리를 잠시 주관의 세계에서 분리시켜서 소리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적 존재 그 자체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객관적 탐구가 시작되는 거겠죠? 문 닫히는 소리, 빗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우는 소리 등등 이런 소리들은 모두 소리라는 공통점으로 묶이며 소리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추상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편이라는 말은 만물에 두루 존재한다는 뜻으로 지역이 어디든 또 어느 시점이든 관계없이 모든 소리들은 결국 소리라는 보편적인 존재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성질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공통된 성질에 주목하여 보편 개념으로 묶으려 들었던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전통 존재론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여기 존재론이란 있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있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세계의 근원적인 있음인가 이런 것을 묻는 학문이거든요. 이러한 존재론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차갑게
객관화된 사물처럼 다루면서 인간마저도 자연의 수많은 종들 중 한 종으로서 다루면서 그것의 보편성만 따져 물어왔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론의 역사가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데거 이전까지 2000년 세월이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양의 존재론이 가진 그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삶, 특히 개인이 가지는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그 삶을 존재론의 중심 무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든 예처럼 보편화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개별적인 특성들에 주목을 하죠. 소리라는 보편적 개념 속에 담을 수 없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나는 소리,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든 그 소리, 인생의 지난했던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그 소리, 이런 소리들을 다시 드러낸다는 겁니다. 존재는 모든 것들을 존재 일반이라고 했을 때 이 존재 일반을 객관화시켜서 탐구하기보다는 호흡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심하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 즉 인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존재 일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이데거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며 기존의 존재론과 다른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이란 살아 숨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한 점을 감상하겠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인데요. 그는 1886년 파리에서 구두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관련 주제에 대한 작품을 모두 9점 남겼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이데거가 주목했던 작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끈이 달린 오래된 구두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구두는 어떻게 보이나요? 구두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들 중 한 켤레로 보입니까? 아니면 고단한 농부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보이나요? 자, 우선 저 구두는 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들 중 한 켤레의 구두로 분류될 수 있겠죠. 이렇게 존재하는 구두를 하이데거는 전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제자란 사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나는 돌 하나를 우리는 전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 구두도 전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 구두를 누군가가 신고 걷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저 구두의 존재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저 구두를 용제자라고 하이데거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용제자란 사람이 어떤 사물을 도구로 인식했을 때 부르는 명칭인 거죠. 자, 그런데 작품 속 구두를 잘 보면 누군가 많이 신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낡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 이 구두는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로 이해되며 하이데거 그 자신도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느 농부의 아내가 신던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저 구두야말로 바로 그녀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데거의 논리를 미술사가로 유명했던 마이어 샤피로가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저 구두는 어느 농부의 아내가 신던 게 아니라 고흐가 파리에서 생활할 때 신던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두가 누구의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 구두가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라는 것. 어떤 사람의 삶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겠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신던 구두,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 등등을 전부 구두라는 사물로만 정리하면 이것은 전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삶이 묻어있는 구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제자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각 개별자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제거하고 그저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근거하여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으로만 묶어버렸을 때 그러한 인간은 전제자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당신은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학에서는 사물과 인간을 너무나 전제자적인 관점에서만 분석을 해왔다는 것이며 하이데거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인간에게 용제자로서의 성질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철학을 펼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당신은 전제자인가요? 아니면 용제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의 사물처럼 그렇게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들과 연관을 맺으며 하나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그런 존재인가요?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당신이란 존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앞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강의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좀 놔두고 이제부터는 현존재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현사실성이라는 개념과 존재와 존재자를 분류하는 하이데거 철학에서의 주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이데거는 존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 꽃, 나무, 호랑이, 토끼, 다람쥐 등등이 모두 존재하는 한에서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자는 달리 표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존재자들, 즉 있는 것들 중에서 왜 내가 여기 있지? 라고 물음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누구인가요? 꽃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토끼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답을 찾지 않지만 유독 인간만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이데거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존재자들 중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간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는데, 여기 현이라는 것은 나타낸다 또는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물으며 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존재 외의 나머지 존재자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게 전제자와 용제자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제자와 용제자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현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취하는 태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세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의 사용물로 이해하면 그것은 용제자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상 그 자체로만 여기면 그것은 전제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문학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꼽았답니다. 이 시의 앞 내용이 이렇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상태가 곧 전제자이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그 존재자가 바로 용제자인 셈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꽃이라는 사물도 그것을 대하는 현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에 따라서 전제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용제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즉 그 존재자들을 대상으로 용제자와 전제자로 구분하면서 만남을 가지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재이며, 이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있음이라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 달리 말해서 있음에 대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존재자들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의식하면서 용제자, 전제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저 시가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현존재에게는 이 있음, 즉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 즉 존재자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연구해 왔지 이 존재자들의 있음, 즉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며 존재자는 이미 나타나 있는 것, 그리고 존재는 그 존재자가 나타나게 되는 근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아직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에 놓인 TV는 나의 일상 속 지루함을 상쇄시켜줄 하나의 도구죠. 지금 용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수많은 TV들 중 하나이며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사물, 즉 그 자체인 전제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언제입니까? 전원을 켜고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부터죠. 이렇게 TV가 나에게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존재자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존재의 영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물들 중 TV는 전원을 켜고 특정 영상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용제자라고 하는 존재자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원을 켜서 영상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존재의 영역인 거고,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용제자로 있게 된 것이 존재자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기존의 존재로는 이미 나타난 것,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왔지, 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있음, 즉 존재하게 되는 계기에 해당되는 영역인 존재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존재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너무 넓고 끝없이 큰 것이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개라는 존재자는 동물이라는 그 상위 개념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표현해서 존재자가 존재라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이라는 개념은 이보다 더 상위 개념, 즉 생명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 생명체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 개념으로 또 그 근원으로 존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규정 내릴 수 있으나, 존재라는 개념은 그 위에 상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정의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피스트를 읽어보시면 관련된 심오한 내용을 상세히 만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고전 철학에서는 존재자에 대한 분류는 열심히 해왔어도 존재라는 개념은 잘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본성을 가졌으며, 또 존재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보았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라는 존재가 여기 이 세계 속에 있음에 대해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낯설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알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계에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사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재가 존재에 대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이러한 존재 이해에 대한 사실을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현사실성은 뭔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 성격이 드러난 게 아니죠. 존재에 대해 막연한 이해를 가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 현존재의 현사실성을 밝게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궁극적 관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격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기존의 서양의 존재론은 그야말로 존재를 망실한 존재 망실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강의 초반에서 소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소리들은 전제자와 용제자로 구분될 수 있고, 현존재, 즉 인간이 그 소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전제자 성격을 가진 소리가 용제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체험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몰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사물, 즉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돌과 인간은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해서 이 세계 안에서 늘 다른 것들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몰입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몰입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재는 언제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기 이전에 미리 주어진 것으로 현 존재가 살아가는 구조 또는 하나의 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참 쉽지만 사실 이 말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을 통해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만 그 특징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현 존재는 존재자를 먼저 만나나요? 아니면 용재자를 먼저 만나나요? 네, 용재자를 먼저 만나죠. 자, 보세요. 우리 눈에 포착되는 당신 또는 물건 등은 전부 어떠한 쓰임새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가령 생전에 본 적도 없는 기괴한 사물을 우리가 딱 하고 만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보면서 수많은 다른 사물들 중 하나가 여기 있구나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된다는 거죠. 어린 아기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잘 모르는 물건을 손에 넣으면 입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 관찰 대상이자 사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먹는 것 라는 형식의 용재자 형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관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세계를 그동안 전통 철학에서는 잘못 분석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 1편에서 특히 데카르트의 공간 개념을 강력히 비판했었는데요. 데카르트가 보는 그 수학적인 공간으로서의 세계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즉 현 존재가 몰입해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구성하고 조직한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가령 강의실에서 또는 길을 건너는 도로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이 속한 그 세계는 수학적으로 구획된 그 객관적 공간으로서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감정과 기분이 적극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인가요? 낯선 길을 처음 걸을 때는 참으로 길다고 느꼈는데 같은 거리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올 때는 왜 그리도 금세 돌아오게 되던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본 분들은 지금 하이데거가 분석한 세계 개념에 대해 분명히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수 이소라 씨의 노래 중 트랙 9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노랫말 앞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네, 기회가 될 때 이 음악을 꼭 여러분이 직접 감상하면서 그 노랫말에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날 계획을 수립한 후에 태어나지 않았죠.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하나의 존재자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물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구할 수 없는 답을 구하려 드는 미련한 질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존재론에서는 존재의 당위성, 그러니까 존재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처럼 간주하면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이며 그러한 연구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여기 지금 살고 있음에 주목하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했답니다. 여기 실존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말을 남겨놓았답니다. 현 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네, 나라고 하는 존재자의 본질이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그저 실존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실존은 여기 왜 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중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물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실존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이 세계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존하는 자인 우리 인간, 즉 현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이며 이러한 현존재를 분석하는 존재론을 실존론적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존재론이 이 모든 존재론의 기초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론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존의 전통 존재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명제는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꽃은 아름답다 라고 한다면 주어 자리인 꽃에 수로 아름답다가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서 저 주어 자리에 있는 꽃이 실체가 되고 아름답다가 그 실체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이 가진 속성이 아름답다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붉은색이라는 속성, 가시가 있다라는 속성, 잎이 많다는 속성 등등 하나의 실체에 수많은 속성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변경 가능하지만 실체는 변경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색이 붉음에서 하양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꽃이라는 실체가 꽃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처럼 모든 우연적 속성들을 늘 담을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이면서 영원불변의 그릇 같은 것이 있다고 고대 그리스의 전통 철학에서는 믿어왔는데 그 그릇을 그 사람들은 히포케이메논 라고 불렀으며 바로 이 자리에 언어가 들어간다면 그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실체는 하나의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바로 그러한 저 자리에 인간을 가져놓는 순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기존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마는 거죠. 자,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 가능하지만 인간이라는 자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것, 영원불변하는 실체는 시간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랍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요. 따라서 고전 철학적 관점에서의 존재론은 시간이 없는 존재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존재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바로 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어 자리에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간파한 철학자랍니다. 인간은 시간을 가진 존재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늘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젊음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시간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현존재인데 이러한 현존재는 크게 실존, 염려, 죽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실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존재가 언제나 어느 특정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태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느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러한 현존재는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언제나 주변의 것들을 용제자로 만나면서 그것들에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자로서의 현존재는 그 자신을 전제적으로 두지 않고 또 하나의 용제자로 보기 때문에 늘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취업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집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실현인 거죠. 그래서 늘 현존재는 그 세계 속에서 염려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죽음을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죽게 되므로 지금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살면서 늘 어떠한 것에 몰두하느라 본래의 자기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가령 게임에 몰입하느라 시간의 흐름도 놓친 채 자기를 거기에 몰입시켜 놓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자기가 다시 그 시간성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향해 결단을 내리고 죽음 이전까지의 그 유한한 삶에 대해 가치를 느끼면서 어떠한 결의를 할 때 자기의 본래적인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 이해가 존재에 대한 본래적인 이해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했던 것이며, 이 시간의 지평이 존재의 지평이므로 이러한 지평 위에서 존재론이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랍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 유일하게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인간을 현존재로 내세우면서 이 현존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적 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존재 일반을 이해해야 의미 있는 존재론이 되는 것이지,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인간을 동격으로 놓고 연구하는 그런 기존의 존재론으로는 제대로 된 철학을 펼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 칼 야스퍼스. 그는 1913년 집필한 정신병리학 총론으로 큰 명성을 얻었으나 당시 고도로 발전하던 과학적 기계 문명으로 인해 현대인이 처하게 된 정신적 위기사항을 의식하면서 점차 철학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래야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현대의 정신적 상황과 그의 대표 주저라 할 수 있는 철학 등을 통해 세계적인 철학자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탄생.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에 이 정권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했고 1937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할 수 없었던 야스퍼스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아내만을 데리고 스위스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로막았던 나치 정권. 만약 당신이 여기를 떠나고자 한다면 아내는 두고 가라는 것.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야스퍼스는 아내를 선택하고 이민을 포기합니다. 목숨을 건 선택, 그리고 모진 탄압의 시간.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자신의 실존 철학을 완성한 위대한 사상가 야스퍼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나치 정권이 물러난 후 대학으로 복귀한 그를 대부분의 다른 교수들이 따돌리면서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죠. 왜냐? 그 당시 대부분의 교수들은 친나치 행적을 보였던 과거 전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신이 수입한 실존 철학적 세계관에 의지하여 그 삶을 견뎌냈던 사상가 야스퍼스의 철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란 인간의 자기 확신이라는 다가가기 힘겨운 층위까지 꿰뚫고자 하는 담대한 시도다 라는 말로 자신의 대표작 철학 제1권의 머릿말을 시작하는 야스퍼스. 여기서 자기 확신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저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를 쉽게 포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특정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이것이 야스퍼스가 분석한 인간의 존재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허공 속에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데, 야스퍼스는 실제로 상황이란 이전 시대로부터 유래하며 역사적 깊이를 가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당신, 현재 당신은 특정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각각에는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직 체계가 무너지고 임시고용직 형태가 활성화된 그 경제 상황의 연속적 흐름 속에 당신이 있는 것이며, 보다 멀게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지 라고 외치는 당신의 상황 속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깊이가 담겨 있다는 것. 이렇게 인간은 특정 상황 속에 있으며 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채 현재의 자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적 인간인 것이며, 우리는 누구나 바로 이 역사 안에서 나의 존재 자리를 규정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정 상황, 이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적 특성에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상황과 무관한 상태로 유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며, 야스퍼스의 이러한 분석 이전의 철학,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철학은 인간을 상황 속에서 분석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전통 속에서 흘러온 인간 분석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극한 상황 또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상황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적인 것을 말하고, 한계 상황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우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나 죽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말하죠. 야스퍼스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죽음, 고통, 투쟁, 죄책 등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죽음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고통, 이것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죠. 언제나 함께 하길 원했던 당신과의 이별에 따른 고통,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로부터의 고통, 최선을 다해 도왔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에 따른 고통, 그리고 투쟁이라는 것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경쟁이라 바꿔 불러도 되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놓여 있었으며, 내가 1등을 하면 그 결과로 그토록 1등을 원했던 다른 친구가 2등을 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투쟁은 죄책을 불러옵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이 죄책이란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맡게 되는 한계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사용한 그 물건들이 지구를 파괴한다 고 하는 이 결과로부터 뜻하지 않게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 사실 우리 중에 지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환경을 망칠 목적으로 지금까지 일회용 컵이나 컵라면 등을 이용해온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저 마켓에서 파는 것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값을 이제 지불하고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행위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환경과 지구를 망치고 있었다 라는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놓이는 것, 이런 것을 죄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존재의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야스퍼스의 분석인데, 우리 채널에서 저의 불교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 한계 상황이 고타마 시타라타가 통찰한 듀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저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야스퍼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에게 인간은 2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존재의 층이고 또 하나는 실존의 층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이에요. 먼저 현존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항을 자기가 컨트롤하기보다 그 사항에 종속당하는 존재. 그리고 실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항을 사항으로 파악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 속에 당신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특정 학생 한 명을 그 반의 나머지 학생들이 따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왜냐? 그런 분위기에 나도 동참을 해야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따라 같이 따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종속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당하고 종속당한 그 존재를 야스퍼스는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우리 반 전체가 다 잘못된 생각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으로 굴고 있다 라는 자각과 함께 바로 저러한 집단 따돌림 현상, 이를 현존재적 질서라 하는데, 이 질서로부터 자기가 매몰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인간을 실존이라고 야스퍼스는 부릅니다. 나치가 제공했던 그 상황에 동화되어 자기를 상실했던 수많은 지식인들과 달리 그 상황이 만든 질서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애썼던 야스퍼스에게 바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며 나다운 나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대중은 실존 없는 현존재이며 신앙 없는 미신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대중 속에서 몰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간이기는 해도 자기 자신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시 대중이 형성한 집단은 어느 한 사람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의견을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영을 가지게 만든다고 야스퍼스는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고 다 큰 어른들이 특정 상대나 집단을 미친 듯이 싫어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서 이렇게 휘둘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때 그 사람은 이름 없는 타자에 불과하며 신앙은 아니지만 열렬히 믿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 없는 미신 같은 것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저 친구를 왜 그토록 증오했고 놀렸지? 라고 했을 때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군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실존은 상황을 상황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지 곧 그 상황이 나는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며, 그렇게 상황을 파악한 인간은 그 광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원래부터 있던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현존재와 다른 실존의 모습이라고 야스퍼스는 주장했었죠.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당신, 평범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 사항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현존재가 되기도 하고 실존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현존재는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실존은 그 한계 상황을 수용하여 이를 자기 존재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은 나도 인간이라 죽는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며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언제인지는 이제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이라고 미뤄둔 채 삶에만 몰입한다는 것. 이에 비해 실존은 죽음이 나의 삶과 분리된 채 따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며, 이렇게 인정한 내용으로부터 자기를 형성시킨다는 것. 즉, 나는 죽을 수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죽음이 찾아와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 그런 나로 형성시킨다는 것이고, 현존재는 삶에 몰입해 있으므로 죽음을 망각하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한계 상황으로 죽음이 오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는 것. 이렇게 실존과 현존재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태도를 달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 내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다르게 파악하면 그 상황은 나에게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파악하는 힘, 바로 이것이 야스퍼스가 말하는 상황 속 실존의 힘입니다. 따라서 야스퍼스는 가능적 실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존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누구라도 그것이 인간이라면 자기 자각과 결단을 통해서 실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현존재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 속에서 가능적 실존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스퍼스의 인간 이해는 인간을 고정불변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화 중에 있는 인간으로 보며 끊임없는 운동으로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민족, 인종이나 또는 어떤 성별 같은 거, 그리고 특정한 시대 분위기, 이런 것 등등으로부터 자기를 규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정된 본질로 규정되는 게 아니며 자기 결단을 통해 새롭게 자기를 창조함으로써 저런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변화 가능한 인간이 인간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자기 결단을 통해 새롭게 자기를 창조하는 것, 이렇게 가능적 실존에서 실존이 된 그것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객분열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좀 내용이 어려워졌는데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금방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죠. 가령 여러분이 스마트폰은커녕 전화기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보고, 어느 날 문득 최첨단 스마트폰이 그런 상태에 계신 여러분에게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파악할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때 이 이해를 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저 스마트폰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그래서 저 대상을 인식한 우리는 저것을 직접 만져보고 이것저것 누르고도 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우리 의식 속에서 저것을 대상으로 기억하면서 모든 정보들을 연결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이해를 목표로 지적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위해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과 그 주관이 인식하는 객관의 이분법에 따른 인식 구조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나를 대상화해야 합니다. 가령 친구가 주는 선물을 나도 모르게 그만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라고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이런 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떠올리죠. 나를 하나의 객관화된 대상처럼 그렇게 대상화해 놓고 그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분석합니다. 하지만 본래의 나는 어떻죠? 이렇게 대상화되기 이전의 나, 그게 이제 본래의 나인 것이고, 그것이 이 세계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본래의 나는 객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무엇으로 분석한 나는 객관화된 나이고, 그것은 본래의 나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현존재적 질서, 그러니까 세계와 상황에 의해 내가 맹목적으로 결정당한 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질서 있죠? 그런 질서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곧 본래의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실존의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실존이란 자기 결단, 자기 창조를 시도하는 나다운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도약하는 그런 나를 객관화시켜서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야스퍼스는 실존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일체의 대상성의 피안을 지시하는 지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상성의 피안을 지시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인식을 하지만 그렇게 대상화되는 성질의 세계 말고 그로부터 벗어난 세계에 실존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지표로 실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실존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따라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당신의 그 가능적 실존을 조명, 밝혀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게 야스퍼스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 해명은 불가능하고 실존 조명이라는 말만 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대상화해서 하나의 객관적 사물처럼 분석을 하면 몸무게, 키, 어깨 넓이, 다리 길이, 심장 박동수 이런 등등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해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존재적 질서 속에서 자기다운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여 실존적 단계로 도약하고자 할 때는 저는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저것은 현상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상이란 인간이 주객이 분열된 상태에서 파악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관이 외부 대상,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객관화해서 파악하는 이 분열적 인식 구조에 따라서 얻는 정보는 모두가 현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해이긴 하지만 실존적인 나다운 나를 이해하려면 이런 인식론적 원리에 기대서는 될 게 아니고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존재 그 자체, 이를 야스퍼스는 포괄자라 부르거든요. 이것을 사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괄자라고 하는 야스퍼스 철학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괄자를 전체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이제 언제나 부분을 보면서 사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보면서 사나요? 가령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 존재의 전체를 다 파악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늘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 표정, 그 미소, 그 말투 등등을 통해서 그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연결지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단면만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는 것이지 그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인식하여 아는 그 대상 말고 이것은 언제나 특정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식한다는 건 객관 대상화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놓고 딱 단절화해놓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당신은 포착이 안 되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존재 그 자체의 모든 것, 그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가가기가 아주 어렵고 주객이 분열된 인식론으로는 포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야 야스퍼스는 이러한 존재 자체의 전체를 포괄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인식하는 나하고 그 나에 의해 인식되는 나, 그리고 인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 전체이기 때문에
포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포괄자 개념 안에는 존재 자체로서의 포괄자하고 우리 자신인 바 포괄자로 그 양태가 이제 나뉘는데, 여기서 존재 자체로서의 포괄자는 전통 형이상학에서 추구해왔던 것으로 그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전체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 우리 자신인 바 포괄자는 인간이 처하는 여러 존재의 양태들의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스퍼스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포괄자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인 바로서의 이 포괄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게 인간이 연구할 바지, 그 전에 있는 저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야스퍼스 철학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저것이 연구 가능하다고 막 치고 들어가는 그런 허황된 철학자하고는 좀 달라요, 야스퍼스는.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는 인간이 현존재이거나 아니면 의식 일반이거나 정신이거나 아니면 실존이거나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모두를 포괄하여 우리 자신인 바 포괄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이걸 이제 더 쉽게 말을 해서 인간의 여러 면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그 전체로 부를 때 포괄자, 이렇게 이제 불렀다,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현존재 상태에 있을 때 부분을 전체라고 오해하면서 사는데, 가령 지금 당신의 모습을 당신 그 자체로 규정해버리는 과를 범하는 거죠. 포괄자를 의식하는 인간은 근데 이런 과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존재 그 자체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본 당신의 단면을 가지고 이것이 곧 너야 라고 규정짓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은 이 포괄자를 의식하는 자가 실존이고,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기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괄자가 존재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다 파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이라는 겁니다. 가령 죽음이나 우연과 같은 존재의 한계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죽음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왜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의 경우는 이러한 초론적 문제에 대해 허구적 논설을 펼치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 야스퍼스가 보기에도 이것은 미지의 것이라 인간이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해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불교와 달리 야스퍼스는 현존재 상태에서 실존을 장악한 인간은 이 세계가 초월자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그의 초월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이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야스퍼스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교리에 따라 사는 종속된 인간을 실존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존적 단계에 이른 인간은 초월을 의식을 하게 되며 이 세계가 초월자의 언어로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유신론적 실존주의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인간은 초월자가 보내는 그 언어, 즉 이것은 우리가 곧 바로 파악하기 힘든 암호와 같은 것인데 이를 해독하며 사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듣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풀이해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 원리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 그 자체, 내가 저것을 객관적 대상으로 포착하는 순간 그 대상은 객관화되고 말며 살아 숨쉬는 변화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세계를 파악하는데도 한계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영역을 넘어 서 있는 저 초월의 영역인 세계가 보내는 메시지를 암호처럼 수용해서 해독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 죽음이 찾아오고 투쟁 속에 놓여있는 나,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사항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사항들이 전부 초월자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초월자의 언어라고 야스퍼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나 투쟁 상황에 놓이는 이 삶,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 이러한 한계사항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를 넘어서 있는 저 초월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계사항인 거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컨트롤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암호처럼 보는 것이고, 저런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하다면 굳이 뭐 야스퍼스의 그런 표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계사항이 우리에게 오는 거, 이걸 암호처럼 본다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대신에 실존은 이제 이러한 그 암호들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독을 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고, 현존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암호로 오는 게 암호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종속당해서 이끌어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야스퍼스가 보는 실존의 자유란
그 한계사항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불가능하지만 그 한계사항 속에서 그 메시지들을 자기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해독하는 그 암호들을요, 이런 자유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스퍼스 그 자신 또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한계사항들로부터 오는 그 암호들을 자기 결단의 방향으로 해독함으로써 자기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가 이러한 철학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사상은 유독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야스퍼스 사상을 입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요약을 해서 풀이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그의 철학 개념 중 중요한 교제라는 것을 이제 풀이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오늘은 생략을 했고, 본시 야스퍼스는 이제 나는 교제로 진입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너를 존재로 하는 나인 것이고 너 또한 나 없이는 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채 인간을 분석했는데, 이런 교제 개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풀이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교제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실존으로 나아가는, 사회 실존적 문제로 나아가는 이런 스토리들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강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현재 금동미륵보살방가 사유상이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시 이 작품은 야스퍼스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광룡사에 소장되어 있는 그 방가 사유상하고 형태미가 아주 유사한데요. 그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 실존의 최고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이와 닮은 미소, 그리고 저 일본의 작품도 우리 한반도하고 이제 무관한 작품이 아니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작품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까지 할 건 아닌데 그 자체로서 위대한 작품이고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는 거 잘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정말 빼닮은 우리의 금동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 있으니 그 미소를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한번 보시면서 인간 실존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 미소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마치 저 사유상이 현존재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존재 그 자체, 포괄자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저 작품과 마주한 상태로 현재의 내가 실존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시면서 그 의미를 음미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는 것도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장해 드린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